네, 우리가 이번에 공부해야 될 것은 3장의 내용이 되고요. 3장 내용은 신호 처리입니다. 신호 처리. 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데이터 통신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이번 클래스의 목적인데, 그 중에 이제 실제 가장 하위 계층, 물리 계층이라고 얘기하죠. 피지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에서 신호를 전송,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의미는 사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10이라는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데, 그 1010이라는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할 거냐? 여기서 어떻게 전송할 거냐면 그걸 신호에 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호라는 거는 전기적인 어떤 파형을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전기적 파형 이렇게 전송하면 요건 1을 전송한 거다. 요건 0을 전송한 거다. 뭐 이렇게 요건 이제 뭐냐면 전압입니다. 전압. 요 전기적 파형으로 전송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신호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7계층 중에 5계층 중에 가장 하위 계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이것저것 이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날로그 신호라는 게 있고요. 디지털 신호라는 게 있어요. 일단 제가 여기 그림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건 디지털 신호예요. 디지털 신호. 1, 0만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막 아무 값이나 막 존재할 수 있으면 이건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통신 선으로 통신 라인으로 우리가 이 디지털 신호, 지금 우리는 다 디지털 통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걸 전송을 하려면 결국 뭐냐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디지털 신호로 바꾸겠느냐에 대한 얘기를 그 이후에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1계층에서 디지털 데이터 1010을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물리적 요구 조건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호를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에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보통 아날로그를 얘기할 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비교할 때 시계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초침이 있어서 초침이 계속 연속적으로 돌게 되죠. 이렇게 계속. 그래서 모든 값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C고 여기가 분인데요. 이거는 분이 0,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로만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디지털 시계다. 이거는 불연속 값이다. 이거는 연속 값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보통 많이 합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파형으로 표시하게 된 형태를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 랜덤하게 어떤 신호 값이라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날로그 신호. 여기 보시면 0, 1, 0, 1, 0, 0, 0, 1, 1, 0,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디지털이죠. 그죠? 여기 1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보통 1을 몇 볼트에 연결한다? 5볼트. 그러니까 5볼트의 높이의 파형이 있으면 그건 1이고요. 0볼트 파형 높이에 있으면 그건 0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디지털을 표현하는 어떤 그 파형이 되는 거죠.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호란 여기 있는 말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할게요. 신호란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파형 혹은 데이터 흐름이다. 데이터 스트림이다. 스트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트림이죠. 연속적인 신호의 흐름. 이걸 우리가 스트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을 가지는 경우 아날로그라고 표현한다. 그죠? 뭐 그렇죠. 아날로그적인 상태나 세기 등을 숫자나 문자 등으로 표현한 것이 디지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다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우린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신호나 현상들을 아날로그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양자역학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 결국 뭐예요? 디지털이죠. 이산이죠, 이산. 자연계가 존재하는 신호가 됐든 뭐 원초적인 자연계의 형태는 이산입니다. 모든 것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마치 자연계가 아날로그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건 다 디지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게 틀렸다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현상들은 전부 다 이산적이죠. 예, 디지털적이란 얘기야, 디지털적. 이산하고, 이산, 디지털하고는 뭐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데, 그냥 같다라고 대충 이제 1학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이 강의를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건데, 여기 있는 어떤 신호에 대한 정의나 아날로그나 디지털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들을 제가 책에 있는 걸 읽다 보면 제 관점하고는 좀 안 맞는 식으로 좀 이렇게 서술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 이 책을 쓰신 교수님이. 우리가 이제 학문이라는 걸 하게 되면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 책에 있는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말도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확하게 묘사한 거일 수도 있고, 이제 우리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정확한 답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가 되게 드물다기보다는 적긴 한데,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주장들이 많죠.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있는 것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설명을 부정확하게 했다, 내지는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은 약간 좀 제가 다르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은 이 책을 쓰신 분이, 이게 사실 그 데이터 통신하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모든 범위의 내용들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전공한 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네트워크에서 1계층하고 2계층을 전공을 했거든요. 주로 1계층인데 1계층에는 다소간 조금 약간 무리스러운 말들이 좀 많이 써 있어요, 이 책에.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만, 결국 시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설명한 걸로 내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책에 있는 책에 있는 건 물론 내지만 책과 나와 설명한 게 다르다면 내가 설명한 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지털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날로그와 비교한 장점인데요. 그럼 디지털 것만 읽으면 되죠. 정보 저장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정보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죠. 정보 저장 공간이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제하기가 쉬워요, 디지털은. 근데 아날로그는 복제를 해 나가기 시작하면 잡음이 이렇게 끼기 때문에 계속 품질이 계속 떨어집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이나 변경이 매우 쉽죠, 디지털은. 네. 근데 아날로그는 수정이나 변경을 하기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파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가게 바꾸고 싶다, 이렇게 아래로. 이거 불가능하죠. 할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든 얘기죠. 시간이 지나더라도 훼손되지 않죠. 디지털은 일령 데이터 값이니까. 근데 아날로그는 시간이 지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의 문제점은 아날로그에 비해서 덜 세밀하다. 그러니까 약간 부정확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날로그 투 디지털 변환, 앞으로 공부할 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샘플링을 합니다. 여기 샘플하고 여기 샘플하고 여기 샘플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샘플하지 않은 지점들, 여기에 있는 정보들은 다 소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맞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래 아날로그 신호에서 가지고 있던 저 정보는 삭제되고 결국 뭐만 남냐면 이런 이산 신호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또 한 번 어떤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디지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는 이거죠. 이게 이제 삭제가 되는 거지, 이 부분이. 이렇게. 그죠? 네, 저 부분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무래도 디지털이 아날로그보다는 이제 정확한 그 값을 표현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신호 처리나 이런 걸 보면 알게 되겠지만, 사실 이렇게 삭제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요즘 이제 음악 애호가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MP3나 뭐 이런 것들은 압축을 하고 디지털로 바꿨기 때문에 음악 소리가 아주 청아하게 들리지 못한다, 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어떤 파일을 이용해서 음악을 들으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가격이 비싸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죠. 근데 제가 봐서는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물론 디지털이 약간 음색을 변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나온 기술들은요,
거의 아날로그와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의 귀로 구분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네. 네,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뭐 디지털로 충분히 들어도 아주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앰프를 좋은 걸 사는 게 낫지 꼭 굳이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다. 차라리 앰프를 좋은 거 사는 게 낫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음악이라도 아날로그로 저장된 것과 디지털로 저장된 것은 재생 방식이 다르죠, 당연히. 레코드판은 소리 신호, 아날로그의 파형을 플라스틱 원반에 저장을 한 게 레코드판입니다. 이 레코드판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지금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얘기예요. 레코드 LP판이라고 LP판이라고. 그러니까 CD 전에 LP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CD로 바뀌고 지금 CD도 거의 사장됐죠. 그죠? CD에 저장된 음악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을 했어요. 자, ADC는 뭐냐? 아날로그 to 디지털 컨버터. 그러니까 ADC 이렇게 되는 거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다. 반면에 DAC는 뭘까요? DAC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컨버팅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컨버팅이 이제 바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DAC는 이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거고, ADC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 이게 이제 ADC하고 DAC가 어디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컴퓨터 이렇게 뒷면에 보면, 혹은 요즘 앞면에도 있는데, 여기 코드가 이렇게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이크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달려 있고, 또 여기는 헤드폰 같은 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여기다 뭘 연결하는 거예요? 마이크 연결하는 거죠. 자, 마이크를 연결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음성으로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내게 되면 그건 아날로그 신호죠. 그 아날로그의 음파를, 공기의 진동을 저 마이크 요 콘센트에 연결하게 되면 그 연결된 그 컴퓨터 내부에 뭐가 있냐면 ADC가 있는 겁니다. ADC가 있어서 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꿉니다. 디지털로 바꾼다는 얘기는 이거죠. 마이크의 공기의 진동을 뭘로 바꿔요? 전기의 진동으로 바꾼 신호를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샘플링을 한다고 그랬죠? 주기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디지털로 바꾸게 됩니다. 또 요 헤드폰은 뭐냐면 헤드폰에 연결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DAC가 있습니다. DAC가 연결되어 있어. 컴퓨터 내부에는 DAC가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다 잭을 꽂고 우리가 헤드폰으로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DAC는 뭐 하는 거예요? 네, 내부의 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디지털을 아날로그 신호로 역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야만 사람의 귀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그 자체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저장하거나 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그거를 사람 귀에 그대로 들려주거나 혹은 뭐 그런 방식은 불가능하죠. 그죠? 사람하고 어떤 인터페이스를 해주려면 무조건 아날로그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ADC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한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한 겁니다. CD는. 레코드는 아날로그 신호 그 자체를 저장한 거고. 아까 재생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레코드판은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판에 저장을 한 게 레코드판이고 LP판이고, CD판은 그거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한 후에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을 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CD에 저장된 숫자를 소리 신호로 바꿔야죠. 그냥 CD에 저장된 건 1010 디지털 데이터일 뿐이에요. 그거를 소리 신호로 바꾼다. 그러니까 DAC를 통과시킨다. 그래야만 그게 음악이 돼서 사람 귀에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코드판하고 그러니까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은 재생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나올 신호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명칭, 규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메일이 왔나요? 네, 뭐 제가 강의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잡음이 아예 안 낄 수는 없어요. 저런 건 제가 100% 여러분들 그 잡음이 안 낀다고 보장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좀 이해 부탁드려요. 우리 학교에 녹음실이 있긴 있습니다. 네, 저기 학무관에 가면은 그 뒤주 같은데 뒤주. 네? 나 몸집이 커갖고 난 거기 들어가면 꽉 차갖고요. 아주 옴짝달싹을 못해. 그 안에서 녹음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불편한지. 또 이제 뭐 운신의 폭이 적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녹음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녹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약간의 잡음이 껴도 제가 제 방에서 녹음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와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자, 주기라는 것부터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주기는 하나의 파형이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인파입니다. 여기 0도부터 시작해서 360도까지 왔죠. 물론 주기라는 거는 주기 신호라는 가정이 필요하죠. 즉 여기 뒤에도 똑같은 게 이렇게 있어야죠. 계속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한 번 스윙 하는데 걸리는 시간, 한 번 스윙 했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그럼 우리가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기는 하나의 파형이 시작하여 완성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그럼 이제 제가 하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계속 된다 그러면, 쭉 간다 그러면, 자, 주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입니다. 저기를 0.1초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주기는 뭐예요? 주기는 0.1초죠.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역으로 물어볼게요. 1초에 저 주기가 몇 번 스윙을 하나요? 0.1초에 한 번 스윙을 하니까 1초가 되면 10번 스윙을 하겠죠. 이거 앞서도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난 것 같기도 한데, 저 과목을 여러 개 강의하다 보니까 좀 헷갈려. 근데 어쨌든 주기는 뭐냐? F분의 1이라는 거야. 역수라는 거야. 이 주기가 0.1초다라고 한다면 횟수, 1초간 스윙하는 횟수, 1초간 스윙하는 횟수는 요 0.1초의 역수인 10이다. 10. 그러니까 10분의 1이 되는 거죠. 10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F는 10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기가 0.1초면 요거 F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파수라고 하는데, 주파수는 10Hz다 이런 얘기야. 저 10Hz의 헤르츠가 의미하는 말은 뭐냐? 1초 내에 스윙을 몇 번을 하느냐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주기가 0.1초면 1초 내에 0.1초 주기가 10번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파수는 10Hz가 되는 거죠. 10Hz. 이해하시겠죠? 신호의 주기적인 변화가 주파수의 표시 단위는 헤르츠, 뭐 이렇게 설명되는데, 이런 설명은 사실 저도 썩 마음에 드는 설명이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거야. 주기는 한 번 스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주기야. 주파수는 뭐겠어요? 1초에 몇 번 스윙하느냐야. 그래서 주기와 주파수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 역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역수 관계. 이해하시겠죠?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 그래서 주기 이퀄,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는 주기 이퀄 F분의 1, 또 F는 주기분의 1, 이게 다 가능한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네. 요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쭉 이제 얘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주기입니다. 주기.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걸 진폭이라고 그러는데, 진폭.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이거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주기하고 그럼 파장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 이거를 시간 단위, 이 X축이 시간 단위일 때는 이거를 주기라고 하는 거고, 요 X축이 길이, 거리가 아니라 길이 단위이면은 이게 파장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주기하고 파장은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주기하고 파장은. 이해하시겠죠? 주기하고 파장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단 그걸 갖다가 X축을 시간으로 볼 거냐? 그럼 주기다. X축을 길이라고 볼 거다. 그럼 파장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것도 똑같이 성립하겠죠. F는 요 파장은 람다인데 뭐 람다분의 1 이것도 성립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 파장에 대해서는 광속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광속이 여기 더 하나 곱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 물리학하는 거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파장이라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별로 고민 안 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파장에 대한 문제도 안 낼 거고 그런 거에 관한 것도 얘기 전혀 안 할 겁니다. 그냥 주기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신호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주파수 또는 주기, 같은 거니까 역수를 취하기만 하면 되니까 진폭, 위상이다. 위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코사인 이제 2파이 ft 플러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것 같으면 요게 주파수예요. 요게 주파수.
요게 뭐죠? 요게 위상. 요게 위상. 그 여기 이제 A라고 곱해지는데 요 A 값이 진폭이 되는 거죠. 진폭.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신호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진폭, 그 다음에 주파수, 그 다음에 위상이다. 이해하시겠죠? 진폭은 파형의 높이를 나타낸다. 높이를 나타내죠. 신호의 크기다. 위상은 어느 한순간의 위치 혹은 신호의 시작 각도다. 예를 들어서요. 요놈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의 2파이 ft 플러스 0도. 왜냐면 여기서부터 그대로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그죠? 얘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 벌어졌죠. 이만큼.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요 파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요 두 번째 요 신호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2파이 ft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파이만큼 지연이 일어났으니까, 지연됐으니까 시간이.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위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요 위상은 초기 값이 다르다. 여기 초기 값. 네, 그래서 위상은 어느 한순간의 위치 혹은 신호의 시작 각도다. 신호의 시작 각도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약간 딜레이가 있다는 거. 파장은 신호의 골과 골 사이의 거리. 이게 골과 골 사이의 거리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이 정의가 이제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파장하고 주기하고 다른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막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거다. 이 x축이 시간이냐 아니면 길이냐에 따라서 시간이면 주기고 길이면 파장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다. 아시겠죠? 골과 골 사이의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음과 고음을 얘기하겠습니다. 저음과 고음. 우리가 보통 저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고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차이가 있을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큰 소리가 있고 작은 소리가 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작은 소리와 큰 소리야. 무슨 얘기냐면 주파수는 같은데 하나는 이런 거고 하나는 이렇게 큰 거죠. 주파수는 같아요. 이 두 개가. 주파수는. 근데 진폭이 다른 거죠. 크기가 다른 거죠. 그죠? 이건 큰 소리와 작은 소리예요. 근데 저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리톤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고음은 소프라노 얘기하는 거야. 이 고음. 그러니까 이 바리톤, 남자 바리톤이 이렇게 이렇게 이건 주파수가 작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작은 거고요. 얘는 주파수가 굉장히 높죠.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거는 주파수가 굉장히 노래하는 거는 굉장히 높죠. 주파수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파수가 낮은 거를 저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거를 고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놈의 아이폰 이거 진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음이고요. 이건 고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1Hz라서 여기가 1초겠죠. 여기가 1초겠죠. 그러면은 이건 1초간에 한 번 스윙을 했으니까 1Hz. 이건 1초간에 5번 스윙을 했으니까 5Hz가 됩니다. 그러면 5Hz가 1Hz보다는 고음이죠. 높은 주파수죠. 소프라노죠. 됐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저음과 고음은 상대적인 값이다. 뭐 그렇죠. 저음은 주기가 길기 때문에 주파수가 낮다. 역수관계죠. 고음은 주기가 짧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다. 역시 마찬가지 역수관계입니다.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이제 큰 소리와 작은 소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진폭이 나와 있는데, 이 진폭이 크죠? 이건 진폭이 작죠? 주파수는 얘나 똑같습니다.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도 이제 5Hz고요, 이것도. 이것도 5Hz입니다. 주파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음, 저음 이런 건 아니에요. 똑같은 그 높이의 의미예요, 이거는. 근데 소리가 크냐 작냐, 그죠? 그 차이죠. 작은 소리와 큰 소리는 파형의 높이인 진폭을 영어로 하면 이제 앰플리튜드가 됩니다. 앰플리튜드를 표시한다. 큰 소리는 큰 진폭을 가진 신호이며 작은 소리는 작은 진폭을 가진 신호다.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파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고 부릅니다. 사람이 낼 수 있는 목소리, 성대의 목소리의 한계는 뭐 0Hz부터 몇 Hz까지 낼 수 있죠? 대체적으로 4K까지.
그죠? 4kHz까지 소리로 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4kHz라는 얘기는요, 4000이란 얘기예요. 헤르츠는 초당 진동하는 횟수니까 4000Hz면 4000번 진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되게 좀 놀라운 사실인데, 성대는 그래서 4000번 떨릴 수가 있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성대는 4000번을 떨 수가 있습니다. 사람 1초에 4000번이에요. 1초에 4000번.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청 주파수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대로 낼 수 있는 목소리의 주파수고, 가청 주파수라는 하는 거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그거는 최대 20kHz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20kHz. 이거 어떻게? 2만입니다. 2만이니까 2만 헤르츠. 1초에 2만 헤르츠 정도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만 헤르츠 넘어가는 거는 이제 이걸 우리가 초음파라고 하는데, 이 아래 거는 이제 음파가 되는 거고, 이건 초음파가 되는 건데, 초음파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나요? 없죠. 못 듣습니다. 이 초음파를 만약에 들을 수가 있으면, 야, 빛도 전자기파라서 빛은 뭐 엄청나게 빠르거든. 뭐 기가 단위로 올라가는 거거든. 그럼 빛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 못 듣죠. 그 다음에 지구가 1초에 한 바퀴 자전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구 위에 공기층이나 이런 것들이랑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회전하면서, 자전하면서. 물론 뭐 공기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마찰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물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해준 얘기인데, 지구가 자전을 하면 공기 중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럼 거기서 엄청난 잡음이 들릴 텐데 왜 그걸 못 듣느냐, 사람이. 그 이유는 음파가 훨씬 높기 때문에, 초음파보다 훨씬, 그러니까 가청 주파수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의 잡음이기 때문에 들릴 수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또 이 가청 주파수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그 핸드폰 앱 중에 귀나이 측정기라고 있어요. 측정기, 귀나이 측정기. 그래서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높은 주파수의 음을 잘 듣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가청 주파수 범위가 이 좌측으로 쭉 이동해. 점점 낮아져 일로. 나도 이거 한번 해봤는데 저도 20kHz까지는 다 못 듣고요. 잘 안 들려. 안 들리고 한 17, 16 이렇게 내려와야 그때부터 이제 소리가 들려요. 그 귀나이 측정기라는 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주파수가 다른 몇 개의 음파를 딱 들려주면서, 들리면 오케이, 안 들리면 안 들린다, 오케이, 안 들린다, 이건 찍게 돼 있어. 찍어서 당신의 귀나이는 몇 살입니다 라고 알려준다고. 근데 어쨌든 가청 주파수라는 건 그런 거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주파수의 한계. 그래서 20Hz부터 20kHz까지 사람은 귀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역폭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여기다 그림에서 보여주고, 대역폭은 뭐냐면 하나의 주파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주파수 합친 거예요. 여기만큼, 여기서 이만큼. 신호라는 게요, 조금 지워서 다시 설명을 할까요? 신호라는 게요, 그 어떤 하나의 딸랑 단일 주파수 성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단일 주파수 성분으로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20kHz짜리 신호는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넓게 이렇게 여러 개의 신호가 합쳐져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확 부르잖아. 그러면은 노래를 멋들어지게 부르면요, 여기 0부터 여기 4K까지면요, 어떤 한 주파수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퍼져서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이렇게 넓게. 그죠?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 이걸 뭐라 그러냐? 대역폭이라 불러요. 대역폭. 영어로는 밴드위스 이렇게 부릅니다. 밴드위스. 아시겠죠? 이거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이 용어도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가청 주파수는 이제 이걸 오디오 프리퀀시, 오디오라는 게 이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20부터 20kHz다. 가청 주파수를 음파라고 부른다. 가청 주파수 성분을 음파라고도 부른다. 음파. 이 음파를 넘어가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20kHz 이상 초음파. 초음파는 누가 잘 듣죠? 박쥐. 그죠? 코로나의 원인이 되었던 박쥐가 초음파를 잘 듣죠. 그죠? 네,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역폭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 그 라디오 같은데 방송 보면요. KBS 제1 FM. 몇 헤르츠죠? 아, 제2 FM이구나. 89.2 메가헤르츠. 이걸 거야. 89.1 참. 예. 제가 숫자 정확하게 기억 못하게 89.1일 겁니다. 89.1 메가헤르츠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KBS는 주파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주파수가 있으면 여기가 중심이 89.1 메가헤르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호라는 게 이렇게 단일 주파수 성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퍼져 있는데 우리가 89.1 메가헤르츠라고 얘기하는 건 중심 주파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중심 주파수. 그러니까 KBS 제2FM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MBC FM은 어딘가요? MBC FM. MBC FM도 뭐가 있겠죠? 이렇게. 예. 여기가 91.9일 거예요. 제가 이것도 이제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아마 서울, 경기 뭐 여기 지역이 91.9MHz일 겁니다. 그죠? 약간 이제 차이를 두는 거지. 겹치면 안 돼요. 이거랑 이렇게 해갖고 이거 겹치면 안 됩니다. 약간 이렇게 갭을 둬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겹치면 이제 혼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거를 대역폭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대역폭. 얘도 대역폭. 그러니까 요거는 중심 주파수일 뿐이다. 자, TV 대역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V 대역폭. OBN, MBN, TBN 뭐 이런 회사들은 없지요. 그죠? 없죠. MBN은 있는 것 같은데. 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채널 첫 번째 채널을 할당해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두 번째 채널 할당해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세 번째 채널을 할당해줍니다. 그러니까 통신을 할 때 있어서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대역폭을 얘기하는 거죠. 대역폭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딱딱딱딱 방송사마다 할당을 해주는 것. 그걸 채널이라고 하고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이렇게 통신을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대역폭이 할당됩니다. 그럼 뭐예요? 채널이 할당된 거죠. 여러분 그 스마트폰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특정 신호의 범위를 대역폭이라고 부른다. 음파의 대역폭은 약 20kHz다. 왜냐하면 20Hz부터 20kHz니까 뭐 20을 0이라고 퉁치면 대략 20kHz. 채널은 전체 대역폭 중 특정 범위의 대역폭이다. 전체 TV에서 특정 방송은 채널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뭐 그냥 방송마다 일정 대역폭을 할당했다는 얘기죠. 대역폭이 전체 고속도로라고 한다면 채널은 차선에 해당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선 대역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대역폭으로 본 거죠. 근데 사실 이 말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대역폭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대역폭이고. 그러니까 대역폭은 어떤 특정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주파수에서 어떤 주파수까지. 그러니까 주파수의 폭. 그럼 그거 다 대역폭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채널 대역폭과 신호 대역폭 뭐 이런 게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차차 설명을 하면서 더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지금 내가 요 말씀드린 요거는 그냥 신경 끄세요. 괜히 얘기했네. 나중에 어차피 얘기할 거니까. 근데 어쨌든 대역폭은 그냥 주파수의 범위. 그럼 그거 다 대역폭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죠.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들. 뭐 그거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을 하려면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뭐냐면 샘플링, 그 다음에 양자화, 그 다음에 부호화. 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샘플링은 영어로 샘플링, 양자화는 영어로 퀀타이제이션. 이 퀀타이즈라는 게 이제 우리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그 최소 알갱이. 아까 이산 양자역학을 공부하다 보면 실제 자연의 세계도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물질을 쪼개을 때 나오는 맨 마지막에 최소 알갱이를 양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부호화는 엔코딩 이렇게 됩니다. 엔코딩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려면 역과정을 거치면 되겠죠. 그죠? 그 중에 우리는 샘플링을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일정 간격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표본하여 이산 신호로 변환하는 작업. 표본을 했습니다. 여기 표본하고 여기 표본하고 여기. 지금 이 책에서는 막대기 설명을 하는데 뭐 막대기 설명이 이해가 편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샘플링을 합니다. 쭉 이렇게 이렇게 샘플링을 합니다. 이 과정이 디지털 신호로 바뀌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자, 이산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하고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게 샘플링을 했을 때 나오는 요 막대들을 뭐라고 그러면 이걸 이산 신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산 신호. 얘는 이제 연속 신호 혹은 아날로그 신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하면 이산 신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양자화예요. 양자화. 이 보면 앞서 이제 샘플링한 그 샘플의 높이가 첫 번째 샘플은 여기고 두 번째 샘플은 여기 이렇게 됩니다. 높이가. 그죠? 높이가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높이는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1, 2, 3, 그 다음은 3.7이네요. 4.6이네요. 5.1이네요. 6, 6.8, 7.2, 8, 8.2, 8.9, 9.1, 9.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샘플링한 결과고 요걸 이산 신호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걸 이제 다시 한번 변환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변환할 거냐면 정수로 변환합니다. 자, 1은 1, 2는 2, 요 3은 3, 요 3.7은 반올림하면 3.5를 넘었으니까 3.7은 4가 됩니다. 4.6은 5가 됩니다. 5.1은 또 5가 돼야 되죠. 6은 6, 6.8은 7, 7.1은 7, 8은 8, 8.2도 8, 8.9는 9, 9.1은 9, 9.3은 역시 9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꾼 거, 이거를 디지털 신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지털 신호. 요거를 이산 신호. 그러면 디지털 신호는 뭐 하는 거예요? 디지털 신호는 높이를, 샘플링한 높이를 정수 크기로 맞춰주는 작업.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양자화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샘플링이 있고 양자화가 있고 그 다음에 부호화가 있는데, 샘플링하기 전 신호는 뭐였어요? 아날로그 신호. 샘플링하면 이산 신호. 양자화하면 디지털 신호. 부호화를 하면 그때 가서 디지털 부호가 되는 겁니다. 이건 디지털 신호죠. 이건 디지털 부호입니다. 부호화를 아직 안 했어요. 어쨌든 이겁니다. 샘플링과 양자화를 하면 디지털 신호가 만들어지는데, 디지털 신호는 정수로 되어 있는 신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정수로 바꿨습니다. 양자화. 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샘플링 주파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여기서 샘플 한번 하고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서 하고, 여기 그림도 잘못 그리셨어요. 요거까지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이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샘플링. 얘는 어떤가요? 굉장히 뭐 제가 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밀하게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주기가, 샘플링하는 주기가 이거는 크고요. 이건 작죠.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샘플링 주파수가 굉장히 작고요. 얘는 샘플링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요. 자, 샘플링 주파수와 낮은 것과 높은 것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낮으면 요 이산 신호 샘플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적어져요. 근데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샘플이 많잖아요. 이거 전부 다 나중에 양자화해서 부호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데이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좋아요? 이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데이터가 적은 게 좋죠. 데이터가 많은 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고 양자화를 해서 디지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아날로그로 복원을 해갖고 사람한테 인터페이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럴 경우 어느 게 유리하겠어? 이게 유리하지. 왜? 여기 보세요. 이 중간에 정보가 소실이 된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실되고요. 요것도 소실된단 말이야. 이걸 다시 복원을 해내야 되거든. 요 놈들. 이렇게 듬성듬성 샘플링을 하게 되면 요것들을 복원해내기가 힘들어. 근데 이게 조밀하게 하잖아. 그러면 그 중간 값들을 복원하기가 쉬워요. 훨씬.
사실 이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 정도 샘플링 레이트면요 100% 완벽하게 원래 신호를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것도요, 요 놈도 100%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대중으로 봐도 아 이거 복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 대충 알아요. 네,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저 정도면 네, 충분히.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비교를 위해서 이제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 뿐이죠. 조밀하게 한 것과 그냥 듬성듬성하게 한 것. 어쨌든 1초 동안에 얼마나 자주 샘플링을 하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샘플링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샘플링 주파수 이게 높은 거죠. 이게 샘플링 주기 그래도 주기 아니에요. 주파수. 여기도 낮은 샘플링 주기라고 했는데 주파수입니다. 이 책이 좀 틀린 게 약간 좀 있어서. 높은 샘플링 주파수예요. 낮은 샘플링 주파수고. 주파수가 느리면 원래의 신호와는 다른 신호로 복원될 수가 있다. 그렇죠. 복원하다 보면 전혀 처음에 원래 신호와 좀 다른 형태로 오차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음악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주파수가 빠르면 원래 신호를 충실하게 재현할 수 있으나 데이터 양이 많아진다. 얘기했죠 방금 전에. 적당한 데이터 크기를 가지면서도 원래 신호를 복원할 수 있는 샘플링 주파수가 요구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샘플링 주파수를 나중에 여기 지금 책에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 네.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에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 더 빨리 샘플링을 해야만 이제 원래 신호로 복원을 100%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나오게 되면 얘기하고요. 아니면 그 정도 용어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유, 나오네요. 나이키스트 이론. 나이키스트 이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가 주파수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여기가 주파수입니다. 여기가 얼마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음성이어서 4kHz였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대 주파수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은 Fmax 이렇게 표현합니다. Fmax. Fmax가 4kHz다. 그러면 요 놈이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신호를 그리면은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뭐 있겠죠. 이건 이제 여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신호를 주파수 쪽으로 변환하면 이렇게 변환이 된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 이 신호가 가지고 있는 최대 주파수가 4kHz인 거고요. 그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저걸 샘플링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샘플하고 이렇게 샘플링 해야 되는데 이 샘플링하는 주파수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라는 거죠. 이 샘플링 주파수는 어떻게 된다? 2배의 Fmax. 그러니까 여기 있는 Fmax보다 2배를 해서 그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 정도 빠르기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보다 더 빠르게 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미니멈 요 최대 주파수의 2배까지 샘플링을 해줘야 그래야 완벽하게 아날로그 신호를 복원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나이키스트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나이키스트 이론이라는 건 뭐냐? 신호의 대역폭보다 2배 이상의 샘플링 주기 아니고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를 사용하면 원래의 신호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이키스트 이론의 핵심입니다. 나이키스트 이론은 샘플링 주기 아닙니다. 주파수는 두 개의 H는 대역폭, 뭐의 대역폭? 원래 아날로그 신호의 대역폭. 그러니까 여기서 H는 지금 설명한 거에 의하면 요 Fmax가 H가 되겠죠. 그죠? 그 Fmax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샘플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나이키스트 이론입니다. 이 책이 이제 이런 것들 세세한 거에 틀린 게 많아요. 저는 이제 물리계층을 전공한 사람이라 이 책이 좀 틀린 게 조금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이제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공부하기에는 되게 쉽게 써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좀 틀린 게 있다 싶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교수님도 이거 열심히 쓰셨어요, 이 책. 예. 열심히 쉽게 쓰시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A부터 Z까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A부터 Z까지 다 아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수님들이. 자기 전공이 그 중에 아주 일부라고. 그러니까, 약간은 오류가 있어도, 좀 여러분들이 제가 다 보정을 할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이 책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책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1학년 정도 수준의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교재로서는 아주 딱 적당해요. 한 학기 교재. 자, 대역폭이
1kHz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싶다면 최소 2kHz보다 빠르게 샘플링을 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2배니까. 자, 가청 주파수의 대역폭은 약 20kHz이므로 소리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40kHz 이상으로 해야 돼요. 보통 44.1kHz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40. 우리 CD에 저장하는 웨이브 파일. CD에는 어떤 형식으로 저장되냐면요. 웨이브 파일의 형태로 CD에 저장됩니다. 이 웨이브 파일을 압축하면 MP3가 되는 겁니다. MP3를 원래 CD로 저장하는 게 아니죠. 이걸 저장하는 겁니다. 웨이브 파일을.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CD 하나에 많이 넣으려고 웨이브를 MP3로 압축을 해서 그거를 CD에 저장했었죠. 그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불법으로 저장한 거고, 원래 CD 그 가수들이 음악을 발표할 때는 웨이브 파일로 발표를 했었죠. 근데 요즘은 스트리밍을 해야 되니까 아마 발표할 때부터 MP3 파일로 아마 될 거예요. 요즘은. CD라는 거 자체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럴 경우에 몇 kHz로 샘플링 했냐면 44.1kHz로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마 제가 기억하고 16비트로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를 할 거예요. 이렇게 16비트로. 자,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이제 다음에 설명해야 될 게 최대 비트 전송률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초대가 아니라 최대 비트 전송률은 특정 채널에서 1초 동안 전송할 수 있는 최대 비트 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하고 최대 전송률, 그러니까 그 전송률이라고 할게요. 전송률하고는 되게 유사한 개념이죠. 주파수는 초당 몇 회를 회전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헤르츠라고 하는 게, 헤르츠는 뭐냐면 몇 회 스윙하느냐, 초당, 세크당. 전송률은 초당 몇 비트 전송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BPS예요. BPS. 이건 회 퍼 세컨드고 헤르츠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주파수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 전송률은 비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같은 건데 이제 쓰임새는 전혀 다르죠. 다른데 BPS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수, 그걸 BPS라고 합니다. BPS. 여기서 지금 이제 최대 비트 전송률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최대 비트 전송률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밴드 폭이 1kHz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최대 여러분들이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 대역폭, 물리적인 채널 대역폭을 1kHz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때 요 채널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비트 전송을 할 수가 있느냐, 최대 비트 전송률이 얼마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kHz라는 대역폭을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 1kHz의 채널 대역폭으로 몇 bps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대 비트 전송률은 2 곱하기 대역폭이라는 건 요게 이제 여러분한테 할당된 1kHz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대역폭 곱하기 로그 2의 L 그랬습니다. 요 L은 뭐냐면 구분되는 비트수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기법에 따라서 한 번 보낼 때 한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기법이 있고요. 한 번 보낼 때 2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기법이 있고요. 한 번 보낼 때 4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2의 승으로 계속 나갑니다. 2의 n승으로. 그러니까 1, 2, 4, 8, 16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비트를 한 번에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이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한 번에 한 비트 전송할 수 있고 2비트 전송할 수 있고 3비트 전송할 4비트 전송할 수 있고 5비트 전송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 자승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말을 좀 헛했네요. 한 비트를 전송할 수도 있고요. 2비트를 전송할 수도 있고요. 3비트, 4비트, 5비트를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통신 시도 처리 방법이 있는데 한 비트를 전송한다고 하는 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0 아니면 1 중에 하나를 전송해야 되거든요. 내가 0과 1 중에 하나를 했다고 하면 한 비트를 전송한 게 된 거예요. 혹은 2비트를 전송한다는 얘기는 00, 01, 10, 11 요 4개 중에 하나, 요 4개 중에 하나를 전송하면 4개 중에 하나 구분되는 걸 전송했기 때문에 받은 놈이 그거를 까보고 나서
아, 이게 저 4개 중에 뭐가 들어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4개 중에 하나를 전송한 게 되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그 3비트를 한꺼번에 전송한다는 얘기는 000, 001, 010 해가 쭉 가서 112까지 총 8개거든요. 이 8개 중에 하나를 전송한다는 거죠. 그 8개 하나를 전송했는데 수신기에서 저걸 까보는 거죠. 까봐서 010이 들어왔네? 010이 들어왔네? 그럼 이 8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수신기에서는. 그럼 3비트를 한꺼번에 보낸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저런 방식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물리적인 전송 방식은 여기서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식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로그2의 L이 요 L에 2를 넣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1입니다. 요 L에 4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입니다. 그리고 요 L에 8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죠? 로그 2의 8은 2의 3승이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L이라는 게 구분되는 비트 수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 구분되는 상태의 개수예요. 요거의 개수. 이게 8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3비트를 전송한 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구분되는 상태를 4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2비트를 전송한 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구분되는 상태가 2개여야만 1비트를 전송한 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L에 들어갈 거는 2, 4, 8, 16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면 1, 2, 3, 4, 5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1비트 전송한 거다, 2비트,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를 전송해서 수신기에서 그걸 까보게 되는 그런 상태는 2비트를 한 번에 전송한 거다. 8개의 상태 중에서 하나를 전송해서 어떤 상태가 수신된 건지를 알게 되면 그거는 3비트를 전송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여기 로그2의 L이라는 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 이 대역폭은 뭐냐면은 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역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 1비트를 전송할 수도 있고 2비트를 전송할 수도 있고 3비트 그리고 5비트까지 전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대역폭에. 그죠? 거기다 곱한 거예요, 이렇게. 곱하고 요 2배를 해주는 거는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2배가 곱해지는 거를. 이게 왜 곱해지는 거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호 처리, 즉 물리계층에서 저걸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그거의 이론적인 최대값이 여기 2가 곱해져야 돼요. 이걸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거는 우리 이제 3학년 때나 이럴 때 뭐 프리에 어널리시스나 이런 걸 배워야 요게 2배가 되겠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지금 저 2에 대해서 깊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2가 곱해지는지. 어쨌든 이거는 뭐 일단 지금 현재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떤 대역폭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이 대역폭 내에 얼마나 빨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2에다가 주어진 대역폭을 곱하고 거기에 내가 전송하려는 어떤 데이터 통신 방식 아까 얘기했죠. 이런 방식들이 있다고 이 방식들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로그2의 L이 곱해지는 형태로 이제 최대 비트 전송률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사실 그냥 비트 전송률 하면 되는데 최대라고 쓴 이유가 바로 요 2 때문이에요. 이게 여기 곱해진 요 상수가 2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2가 최대예요. 2보다 더 빠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최대란 말을 쓴 거라고. 그렇습니다. 이 2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걸 이해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CD를 위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여기 샘플을 하고 있죠. 이제 이게 음악입니다. 샘플링 하는데 샘플링 주파수 값은 44.1kHz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청 주파수가 20kHz니까 그거의 2배면 40kHz인데 그보다 조금 더 넉넉히 한 거다. 그죠? 뭐 엄청 키울 수는 없죠.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한 44.1kHz 정도로 본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걸 수용할 수 있냐면 22.05kHz까지의 가청 주파수까지 커버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사람 귀가 무슨 개, 동물, 강아지 귀가 아닌 다음에는 22.05kHz면은 대부분 사람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다 커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44.1kHz고요.
그 다음에 양자화를 합니다. 양자화는 이걸 정수 높이로 바꾸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0부터 16비트 양자화를 한다는 얘기는 16비트는 이거 외우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 2의 6승은 64, 2의 10승은 1024, 2의 16승은 65536, 6536, 그 다음에 2의 32승 마이너스 1은 31승 죄송합니다. 31승 마이너스 이게 좀 잘못 얘기한 거네. 2의 31승. 나도 이제 이거 좀 가물가물하네. 저도 이제 워낙에 코딩을 잘 안 하게 되니까 까먹었네. 2137383648 2137483648 이걸 겁니다. 이게 2의 31승이에요. 네. 지금 이제 2의 16승은 6536이거든요. 네, 6536.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65536이니까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65535까지예요. 그럼 여기가 0이고 최대 높이 2의 16승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65535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65,535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야. 잘라갖고 이 높이를 다 맞춘다고. 그죠? 양자화를 한다고. 그죠? 양자화. 그래서 양자화 값은 CD는 16비트입니다. 양자화를 요 정수 높이 6536개로 맞춘다. 그 높이로. 그럼 이 높이가 만약에 6 뭐 예를 들어서 뭐 1이나 2에 딱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1.1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에 맞출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양자화를. 자, 그러면은 오디오의 비트 전송률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CD 얘기하는 거죠. 음악 CD나 MP3 파일인데 CD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파일로 저장이 되고 이걸 MP3 파일로 압축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따가 압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웨이브 파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웨이브 파일 기준으로 E 곱하기 H 곱하기 로그 2의 M입니다. 네, M이 아니라 Q입니다. Q. 죄송합니다. Q. 요 Q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레벨수가 6536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6536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요 H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샘플링 한 것의 이제 절반, 아까 얘기했던 22.05 이게 요 H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2배 곱한 게 44.1이죠. 그게 요 2 곱하기 H입니다. 그죠? 그 샘플링 주기라고 이제 자꾸 이제 책에 주기라고 돼 있어서 저도 주기라고 썼는데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얘도 주파수. 주파수가 2 곱하기 H니까 44.1kHz. 그 다음에 양자와 비트수 Q는 16비트. 그 양자와 레벨 수는 6536개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CD는 스테레오예요. 스테레오라는 게 뭐냐면 오른쪽과 왼쪽 두 개의 마이크를 따로 두고 따로 녹음을 했다는 얘기예요. 공간감을 주려고 하는 거죠. 공간감. 그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제 그 CD 음악이나 이런 걸 들으면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들리는 소리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야만 공간감이 생기거든요. 우리 5.1 채널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5.1 채널. 뭐 우퍼, 뭐 서라운드,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5.1 채널이라는 게 결국 6개의 채널로 전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앉아서 뭔가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내 전방에 이렇게 그 나를 중심으로 전방에 이렇게 부채꼴처럼 마이크를 여러 개 두고 녹음을 한 거죠. 그리고 하단에는 우퍼를 하나 두고 그 우퍼는 꽝꽝꽝 울리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게 5.1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샘플링을 몇 개를 해야 돼? 6개, 6 채널을 해줘야 되거든. 5.1 채널이니까 이렇게 서라운드로 앞에 쭉 5개 있고 아래에 우퍼 있고 그럼 6개의 채널을 샘플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스테레오는 2채널만 하는 거예요. 왼쪽 귀하고 오른쪽 귀. 2채널만 하니까 실제로 이만큼 여기 이 전체 이 비트 전송률 구한 거에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2개를 샘플링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요. 여기 비트 전송률 계산식에 대입하면 44.1kHz에 16이라는 건 이제 비트 수죠. 그럼 로그 2m 이거 삭제돼야 되죠. 이거 없습니다. 지워야 되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스테레오니까.
그러니까 44.21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은 샘플링, 16비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양자화, 그 다음에 요 2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테레오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1411.2kbps가 나온대요. 이만큼, 이게 뭐냐면은 1초당 이제 필요한 비트 수예요. 우리가 웨이브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초당 필요한 비트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4분짜리 웨이브 파일 크기를 얻으려면 4분은 6424니까 2400초죠. 그러니까 초당 이만큼이 필요하니까 거기다 2400초를 곱하면은 이만큼이 나오니까 한 곡 녹음하기 위해 녹음을 하면 웨이브 파일로 42메가, 대략 42메가에서 43메가, 4분짜리 음악을 녹음하려면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압축을 하는 거죠. 이 파일을 갖고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mp3 파일을 얻어냅니다. 그러면은 이 mp3 파일을 얻기 위해서는 대략 한 압축률이, 이게 보통 mp3 파일이 4메가 정도, 한 5메가 정도, 이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8분의 1 정도, 10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 압축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렇게 압축을 해서 나온 파일이 mp3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CD에 들어가 있는 건 웨이브 파일, 그리고 mp3에 들어가는 거, 스트리밍하는 건 웨이브 파일을 직접 스트리밍하는 게 아니라 mp3 파일 스트리밍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 계산식. 요 아까 지우라고 그랬죠? 이거 틀렸습니다. 요거 빼야 돼요. 이거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를 줄게요. 요거 계산하는 식. 그 다음에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요 최종 용량 계산하는 식.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mp3 파일로 압축하는 압축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그림이 아주 쉽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과, 배,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사과, 배로 저장하는 것보다는, 사과가 총 6개네? 그럼 사과가 6개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저장할 수 있는 용량, 저장하려고 한 데이터량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배 하나, 이렇게. 이게 원본이라면, 이게 웨이브 파일이라면, 이게 mp3 파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축이 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압축이 별 대단한 게 아니야. 공통적인 걸 찾아내는 거라고. 근데 그럼 반복적이나 공통적인 걸 찾아내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효율적인 압축 알고리즘이 많은 데이터량을 압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본은 사과, 배. 압축할 때는 사과 6배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럼 이제 압축된 걸 다시 푼다고 하면 사과가 6개입니까? 그럼 사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 나오네요. 배. 그럼 다시 원본으로 풀리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압축을 하는 것에 의미가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손실 압축하고 비손실 압축이 뭔지를 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실 압축이라는 게 말이 되냐? 한번 생각해봐. 손실 압축을 하는데 원래 데이터를 약간 손실을 시켜.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 사실. 그러면은 원래 데이터를 완벽하게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손실이 생긴다는 건 뭔가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압축하지 못하고 뭔가 데이터가 소실이 된다는 거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거 만약에 약간의 손실을 허락한다면 압축률을 확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비손실 압축은 뭐냐? 똑같은, 이 비손실 압축은 완벽히 똑같은 거야. 완벽히.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mp3 있잖아요. 그거는 손실이에요. 약간의 손실이 있어. 근데 여러분 요즘 한때 유행했던 플락이라는 거 이거 있었거든요. FLAC. 이건 뭐야? 이건 비손실 압축입니다. 이 플락이라고 하는 거는 웨이브 파일을 이렇게 압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압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압축률은 mp3가 좋습니다. 이 플락은 압축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용량이 얼마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락을 사용했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음악 애호가들이 이렇게 압축해서 들려주니까 이건 좀 원음에 가까운데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의 시장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mp3 이쪽 그 회사 여기 하다가 요즘 mp3를 누가 삽니까? 망하는 회사들이 이쪽으로 자꾸 접근해 가는 거죠. 플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실 압축과 비손실 압축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요 사과, 고른 사과. 사과는 사과인데 약간 골았어요. 그 다음에 사과, 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사과가 4개 있으니까 사과 4개, 그 다음에 고른 사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사과, 그 다음에 배, 이렇게 압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골아서 먹기 힘든 사과까지 정확하게 압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없죠. 비손실 압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과, 골았지만은 이것도 사과와 같은 유형이니까 이것도 사과로 난 포함시킬래. 그런 다음에 사과. 그러면 사과가 6개죠. 그럼 사과 6개의 배. 압축 용량이 줄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요거 고른 사과를 좀 정당한 사과인 걸로 간주를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약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더 압축률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복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과 4개네요. 제대로 된 거 사과 4개. 곤 사과네. 고른 거 하나, 제대로 된 거 하나, 배 하나.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제대로 된 사과로 복원을 하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오차가 생기죠. 여기는 고운 거였는데 여긴 제대로 된 게 나타나네요. 이거 안 되지 이러면. 이거 손실을 안 거죠. 손실을 안 거지만 이렇게 해서 듣는 음악과 이렇게 해서 듣는 음악과 큰 차이는 없다. 네. 귀가 소머지가 아닌 다음에는 뭐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런 얘기죠. 자, 비손실 압축은 원본과 똑같이 복원이 가능한 압축이다. 문서나 중요한 데이터 같은 걸 압축할 때는 손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비손실 압축을 사용하는 거고, 이제 우리 오디오 듣는 음악 파일을 갖다가 압축하는 표준 중에 플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 로슬리스 오디오 코덱. 그러니까 로슬리스 비손실이라는 얘기죠. 프리 자유로운. 그러니까 이거 뭐 자유롭다는 게 보통 프리라고 쓰면 미국에서는 공짜라는 의미죠. 공짜. 우리는 고속도로를 하이웨이라고 부르지만 미국은 고속도로를 뭐라고 불러요? 프리웨이라고 불러요. 프리웨이. 공짜로 가는 길. 미국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습니다. 네. 프리 자유롭게 로스리스 손실이 안 나는 오디오 코덱이다. 웨이브와 완전히 동일한 음질이다. 파일 크기는 약 30% 감소한다. 그러니까 웨이브 파일로 이제 우리가 압축을 했을 때 한 40에서 뭐 40메가, 한 50메가 이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30% 감소하니까 한 28메가 뭐 한 그 정도로 압축이 되는 거죠. 별로 압축률이 높지가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원본하고 똑같다. 자, 손실 압축은 원본과 같지는 않지만 파일 크기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다. 압축률이 중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MP3 같은 경우에는 압축률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손실을 시킬 건가, 64냐, 128이냐, 뭐 190이냐, 256이냐, 320K냐 이런 걸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대략 많이 사용하는 게 128이에요. 128이면 압축률이 대략 11분의 1, 한 10분의 1이라고 가정할 수 있죠. 그러면은 40, 50이었던 게 4메가, 5메가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압축이 너무 많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 많이 최근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신호 관련 용어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터 에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부정확한 신호 동기로 인해 데이터 간격이 일정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지터라고 부릅니다. 이 지터라는 거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1010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 1010 뭐 이렇게 전송한다고 하면 수신기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수신기에서 1010을 이제 검출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가운데를 여기로 샘플링, 이렇게 샘플링합니다. 이렇게 샘플링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정확하게 이 가운데를 샘플링 해야 되는데 잘못 실수로 샘플링 하다 보면 이렇게 샘플링 할 수도 있어요. 약간 여기 지연이 생겼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또 이 앞쪽으로 이렇게 샘플링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긴 다시 뒤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샘플링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이제 이게 하드웨어를 구성하다 보면은 혹은 뭐 자연계에 존재하는 현상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샘플링 되지 않는 경우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는 못해요. 네. 그러다 보면 원래 동기열에서 1010 이걸 순서대로 여기 이제 1 계속 전송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요 간격이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저 동기화를 하다가 여긴 좀 짧아지고 여긴 좀 길어지고 여긴 좀 짧아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시간 동기가 틀어지는, 시간 동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터라고 불러요. 지터.
좀 더 정확하게 타이밍 지터라고 부릅니다. 타이밍 지터. 지터 에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저런 걸 설명하면서 지터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데시벨. 데시벨은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죠.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10 로그 10.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시벨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귀로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피커로 때리는데 스피커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스피커로 꽝꽝꽝 소리를 때립니다. 두 가지의 앰프가 있습니다. 앰프가 있는데 얘는 이제 10와트로 때릴 겁니다. 얘는 100와트로 때릴 겁니다. 이 와트는 전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10와트에서 100와트가 된다는 거는 이거는 뭐 10배의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사람이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듣게 되면요. 얘는 아까 시기 10 로그 10에 10이죠. 여기 10이 요 10이 1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10 로그 10에 100이죠. 그러니까 요 100이 요로 들어가는 거죠. 얘는 얼마냐면 값이 10이에요. 왜냐면 요 로그 10에 10이 1이니까. 얘는 값이 얼마야? 로그 10에 100은 2죠. 2. 그래서 20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에너지로는 10배가 되게끔 강하게 우퍼, 스피커에 막 때렸지만 실제 사람의 귀가 듣는 소리의 크기 차는 2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데시벨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느끼는 감각의 크기로 나타낸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옛날에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을 할 때 고문을 해. 그래서 고문하는 일본 놈이 말이에요. 10배의 크기로 나는 강하게 고문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느끼는 괴로운 감정은 2배밖에 안 증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문을 하는 고문 기술자라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괴로움을 갖게끔 고문을 해야 그 사람이 실토를 합니다. 그냥 뭐 1배, 2배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 그럼 막 사람들이 막 거기에 적응한다?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농담입니다. 나 이상한 놈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단위가 데시벨이다. 그건 10로그 10으로 계산이 된다. 여기 앞에 어떤 값을 넣는 거죠. 신호대 잡음비. 이게 뭐냐면 SNR이라고 표현하고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PS의 PN 이렇게 되는 신호 전력과 잡음 전력의 비. 그러니까 신호 전력과 잡음 전력의 비는 크면 클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잡음보다는 더 센 신호로. 잡음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기 때문에 SNR을 높이려면 신호 전력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신호 전력을 막 엄청 키우는 거죠. 그러면은 잡음의 영향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SNR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퍼포먼스, 성능 지표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신호 전력 대비 잡음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걸 갖다 계산을 해서 요거는 신호의 퀄리티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결정을 하게 되죠. 다음 쉐논 용량 잡음 채널에서 최대 전송률은 대역폭 곱하기 로그2의 1 플러스 SN. 그러니까 이 앞에서 구했던 SNR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B의 로그의 2의 1 플러스 SNR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쉐논이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죽었죠. 이 사람을 얘기하면 통신계의 아인슈타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역폭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전송할 수 있는 전송률의 최대 한계가 얼마냐 그걸 갖다가 이론적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자세히 뭐 알 필요는 없고 쉐논 그러면 하여튼 통신 용량을 최대 통신 용량이 얼마다 라고 딱 규정을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서 최대 전송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랑은 좀 다르죠. 앞서 우리가 구했던 최대 전송률 있잖아요. 2 곱하기 B에 뭐 로그 2L 뭐 이런 거 있었죠. 이거는 이거랑 다른 얘기. 이거는 잡음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건 잡음이 있는 케이스고 요건 잡음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구한 거예요. 앞에 있는 최대 전송률은 그죠? 그 다른 얘기예요. 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어쨌든 쉐논 용량은 잡음 채널, 잡음이 있는 채널에서 최대 전송률이 얼마냐라는 걸 수식적으로 증명한 사람이고 그 식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네.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끝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데이터 통신이나 우리 정보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 공부를 할 때 정보공학은 원래 IT나 이런 쪽은 외우는 건 아니에요.
외우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를 해야지. 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하고 데이터 통신은 기본적으로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네트워크하고 데이터 통신에 들어가 있는 너무 많은 기술들,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이걸 전달해 주기 위한 그런 교과 과정이거든요. 이게 개론이잖아. 그래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다 이걸 이해시키려고 다 설명을 하다 보면 절대로 시간 내에 절대 못 끝냅니다. 사실 지금 오늘 했던 이 신호와 관련된 내용은요, 통신 이론이나 아니면 우리 고 3, 4학년 때 뭐 통신학과나 이런 데서 배우는 뭐 신호미 시스템, DSP 이런 과정에서요, 거의 한 학기 1년에 걸쳐서 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지금 몇 분 1시간, 2시간 얘기해갖고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외우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수식들, 또 이런 수식들, 이런 것들은 외워줘야 됩니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예. 나중에 고학년이 돼서 이것과 관련된 교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히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아마 넓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